작품이 실린 소설집에도 그렇고 여기에는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 같아요. 교회 오빠 강민호, 그리고 나정만, 권순찬 등등 이름이 있는데 작가님들은 작품 쓸 때 등장인물 이름 어떻게 혹시 정하시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저는 사실 대부분 일단 이름을 안 정하고 쓸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헷갈려 하신다고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예를 들면은 남자는 계속 남자로 부르고 그는 계속 그라고 불렀는데 이게 읽으시는 분은 남자랑 그랑 같은 사람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시면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고칠 때 보게 되면은 특정 이 인물에게는 꼭 이름을 붙여줘야 되겠다 싶을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성까지 붙이는 경우가 한 번도 없어서 이게 좀 낯설게 읽히고 또 한 번 시도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읽었었던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평범하면서도 굉장히 인상적인 이름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감이 누구에게나 익숙한 이름인데 앞에 이렇게 다른 설명이 붙으니까 정말 되게 진짜 있었을 법한 얘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작가님은 이름 어떻게 붙이시나요? 저도 이렇게 이름에 크게 신경을 쓰는 편은 아닌데 제가 우리 사우나는 JTBC 안빠요 쓸 때 그냥 등장인물 남자 이름을 태권이라고 저는 적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이제 이 소설을 읽은 어떤 분이 이게 어떤 권태의 반대말 아니냐 막 이러면서 의미부여를 해주셔가지고. 그럼 이제 여기서 저희가 재밌게 읽었던 부분 한 부분씩 읽고 가면 좋겠는데요. 먼저 전서승 작가님이 흥미롭게 읽은 부분 한번 읽어주시죠. 네,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읽었던 부분은 이제 이 소설 속에 이기훈 선생님이 책이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그것도 굉장히 낮은 등급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것을 아신 다음에 이제 그 마음을 부인에게 털어놓는 장면이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할게요. 자기야, 자? 나는 한참 동안 누워있다가 작은 목소리로 아내에게 물었다. 응, 왜? 아내는 잠에서 덜 깬 목소리로 건성건성 대답했다. 아니, 그냥 자나 해서. 왜? 또 소설이 안 써져? 안 써지면 그냥 자. 아내는 막내딸의 베개를 바로 해주더니 다시 벽 쪽으로 돌아 누웠다. 아내의 머리맡에는 알람 시계가 놓여 있었다. 아내는 내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막내의 유치원 체험학습 도시락을 싸야 했다. 저기 자기야, 나 실은 오늘 좀 모욕적인 일을 당했다? 그래, 목욕 좀 하고 자. 아니, 목욕 말고 모욕. 그제야 아내는 한 손으로 머리를 쓸어넘기며 상체를 일으켰다. 왜 그래? 오늘 은행 갔다 온 거야? 아내는 3년 거치 기간이 모두 끝날 아파트 담보대출금 걱정을 했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원금 상황 때문에 아내는 몇 번인가 내게 은행에 다녀오라고 말했다. 대출금 갈아타기를 문의해보라는 뜻이었다. 아니 그게 아니고. 나는 어두운 안방 천장을 바라보며 중고나라 사이트 이야기를 했다. 박형선은 4,000원이고 나는 1+1 취급을 받았다고. 네, 이 장면이 사실은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재미있게 읽을 수도 있거든요. 모욕을 목욕과 헷갈려하고 또 아내가 받아들이는 또 이야기는 원래 전달하고자 했던 이야기와는 또 다른 맥락으로 이해하시고 아내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생각하고 사실은 나는 그 현실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고 이런 어긋남이 되게 재미있게 읽히면서 이게 이 장면이 별거 아닌 장면인 것 같은데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기호 작가님의 소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힘인 것 같아요. 이 웃으면서도 사실은 모욕과 목욕의 차이점은 뭘까? 그리고 이 두 사람의 어긋난 대화는 사실은 굉장히 슬픈 대화인데 우리가 웃으면서 이 슬픔이 오히려 더 강렬해지는 이 지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었어요. 저는 그 부분 들으면서 이기호 작가님 못지않게 이기호 작가님의 가족은 또 어떤 분이신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 소설에서 주고받는 이야기가 자주 나오잖아요. 그쵸, 그런데 너무 뭐랄까 작가님보다 더 세상을 갖다가 꿰뚫어보는 통찰하는 그런 게 있어서 너무 또 좋았던 것 같아요. 박승강 작가님은 이제 나는 중고나라 사이트에 들어가서 제임스 셔터네러가 올린 게시물들을 다시 찾아보기도 했다. 그를 만나고 온 다음 날까지도 멀쩡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던 게시물은 그러나 일주일 뒤에 들어가 보니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 그 사이 책들이 다 팔린 것일까? 아마 그렇진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나는 그 책들이 모두 다른 주인들을 만났기를 바랐다. 그것이 그에게도 보탬이 되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때때로 나는 생각한다. 모욕을 당할까봐 모욕을 먼저 느끼며 모욕을 되돌려주는 삶에 대해서 나는 그게 좀 서글프고 부끄럽다. 또 아까 모욕처럼 또 모욕이 나왔는데 저는 이 마지막 단락을 특히 읽으면서 되게 좀 같은 업에 종사하는 작가로서 그리고 약간 소설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사회에서 소외된 직업이 된 느낌이 있잖아요. 그런 게 때문에 되게 약간 모욕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예민함 이런 것도 생각해봤고 혹은 그거에 대한 자기 반성 이런 게 들어가 있어서 되게 저는 약간 소설의 자기 반성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기서 느끼는 자기 반성은 되게 약간 위로가 되는 자기 반성이었어요 나한테.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의미가 있고 소설 자체로도 이 마지막 단락을 통해서 약간 재밌고 되게 황당하고 웃긴 그런 소설이었는데 마지막에 되게 뭔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고 끝나게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마지막 단락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예, 제가 선택한 부분도 방금 말씀하신 소외와 그런 것과 좀 닿아 있는 면일 것 같은데요. 제가 고른 부분은 교통사고가 나서 이제 보험회사 직원이 오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직업이 이제 이야기할 때요. 저는 그러니까 작가인데요. 소설을 쓰는 내 말을 들은 보험회사 직원은 들고 있던 서류철에서 시선을 떼 힐끔 나를 한번 내려다보았다. 글쎄 잘 모르겠다. 소심한 내 성격 탓인지도 모르겠지만 나는 그때 보험회사 직원의 한쪽 입꼬리가 살짝, 아주 살짝 미스림이 올라가는 것을 놓치지 않고 보았다. 그는 다시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서류철을 뒤적거렸다. 작가라, 작가라. 작가들은 보통 교통사고도 잘 안 난다던데 운전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서 여기 있네요. 작가는 일용 작급에 해당하니까 일당 18,000원이네요. 이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좀 올랐을까요? 올라도 한 2만 원 됐겠죠. 저는 근데 이 부분에서 궁금했던 게 이런 말 작가들은 보통 교통사고도 잘 안 난다던데 그러면 교통사고 도라는 거는 다른 것도 뭔가 안 난다는 얘기인데 그 다른 게 뭐였을까가 되게 궁금했어요 읽으면서. 교통사고도 안 나고 또 뭐가 안 나는 걸까 작가들은? 저는 교통사고가 나려면 우선 운전을 해야 돼요. 면허가 있어야 돼요. 면허가 없는 사람이 저 주변에 면허 없는 사람이 많아요. 저도 면허 없거든요. 변호순 작가님도? 전 면허는 있는데 운전을 못해요. 김학순 작가님? 저는 지금 따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이게 되게 공교롭게 저 예전에 시인분하고 평론가분하고 셋이서 같이 이제 어느 출판사 술자리에 앉은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평론가분이 난 평론가 겸 교수 겸 시인분이 나는 면허가 없어요. 그래서 나도 저도 없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시인들하고 나도 없어. 막 이래서 약간 작가 글 쓰는 사람은 3-4씩 모이면 항상 면허 없는 사람이 최소한 50% 이상?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네. 부끄러워야 되는가? 잘 모르겠네요. 역시 소설은 부끄러움에 대한 이야기인가? 근데 아까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그런 모습과 이런 것들을 관찰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소설에 많이 또 이용이 되기, 그 소스가 되기도 하잖아요. 아닌가요? 또 나무를 베는 직업이잖아요. 네. 그러면 대중교통이라도 이용해서 환경을 환경을 살리는 게 보호해야 좋지 않을까. 그것도 굳이네요. 되게 두 번 말씀 들으면서 네. 작가들이구나 이런 말씀을 되게 유창하게 잘하셔서. 자, 그러면 저희 오늘 읽은 소설에 대한 한 줄평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되게 이게 너무 현실감 있게 다가왔기 때문에 한국 소설가의 리얼 라이프 이런 식으로 기억하고 싶어요. 네. 저는 소설가와 소설의 경계에서 추는 춤. 근데 이 춤은 우아한 춤일 수도 있고 너무 우스꽝스러운 춤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넘어질 듯 아슬아슬한 것을 우리가 춤으로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 좀 약간 해석의 여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소설을 쓴 건 이기호인데 부끄러움은 왜 내 몫인가 뭐 이런 느낌. 네. 저 문학의 신세계도 이제 4회째인데요. 오늘 시간 어떠셨는지. 기조 우리가 3회까지 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존경하고 또 즐겨 읽는 작가분들의 소설을 다시 읽는 시간이었다면 오늘은 뭔가 제가 어렸을 때 되게 만나서 되게 든든하게 만나서 되게 좋게 생각했던 선배님의 얼굴을 이렇게 떠올리면서 할 수 있는 시간이라서 또 다른 좀 즐거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소설 마지막에 있는 문장처럼 모욕이라는 것에 대해서 되게 사실 깊이 있게 생각해 본 적이 많지 않았는데 작가가 느끼는 모욕감과 그리고 또 내가 느끼는 모욕감이 무엇인지 고민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소설을 읽으시는 분들이나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아마 모욕감에 대해서 한 번쯤 더 고민할 수 있었던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학계의 대표적 유머리스트라 불리는 작가죠. 이기호 작가의 단편 최미진은 어디로를 함께 읽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독자 입장에서는 작가가 먼저 무장해제를 하고 이야기 들려주는데 흥미롭지 않을 수가 없지요. 네, 맞습니다. 키득거리면서 이제 책을 읽다가 어느 순간 가슴이 철렁해지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아마 이런 것이 이기호 작가님의 작품에서 느낄 수 있는 문학의 새로운 신세계가 아닌가 싶네요. 여러분도 이기호 작가님의 문학의 신세계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미처 몰랐던 문학의 신세계를 열어드립니다. 오늘 함께한 세계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